최근 대만 언론 디지타임즈에서 삼성의 파운드리, 특히 5나노급 공정에서 수율 문제를 가지고 비판하는 기사를 보도한 바 있었습니다. 디지타임즈는 대만의 언론인 만큼 자국 업체 TSMC의 우호적인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는 것으로 업계에 알려져 있죠. 7월 20일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5나노급 EUV 공정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수율을 얻고 있으며 퀄컴의 차세대 모바일 칩 출시에 영향을 미칠 확률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삼성전자는 5나노 제품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양산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고, 지금 삼성이 5나노를 활용해서 생산할 제품은 퀄컴의 AP 스냅드래곤 875G 그리고 5G 통신 모뎀 스냅드래곤 X60이죠. 퀄컴은 해당 칩셋을 포함한 스마트폰 제품을 내년 초에 내놓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여요. 만약에 삼성이 5나노에서 정말 수율 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퀄컴의 생산 일정이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겠죠. 아직까지는 퀄컴 측에서 별도의 생산 계획 지연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사실에 주목을 해봐야겠고, 또한 해당 언론이 주장하는 것은 하반기에 출시되는 갤럭시 노트의 신버전, 이 노트 20 시리즈에 당초 엑시노스 992, 5나노 공정을 활용해서 제조하는 엑시노스 992가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5나노가 아닌 7나노를 활용한 엑시노스 990이 탑재될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스냅드래곤 865도 같이 사용을 할 거예요.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삼성이 5나노에서 수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수율이 예상치만큼 나오지 못하면서 양산 시점이 뒤로 밀리는 것 아니냐, 이렇게 우려 섞인 시각들도 있었고, 이번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도 해당 질의가 있었어요. 이에 대해서 삼성전자 측에서는 현재 수율 문제는 특별히 없으며 기존 계획대로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최근 인텔이 미세 공정 진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사의 CPU, GPU를 TSMC나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맡길 수도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었죠. 대만의 언론들은 인텔이 이미 TSMC 측의 위탁 생산을 좀 의뢰해서 6나노 공정을 도입해서 제품을 만들기로 했다, 이렇게 바람을 잡고 있습니다. 인텔은 사실 무근이라고 하는 상태죠. 대만 언론들의 일부 보도들은 분명 TSMC 측의 우호적인 측면들이 있으므로 보다 정확히 상황을 지켜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을 듯 싶습니다. 중화권 외신들의 보도인 만큼 보다 중립적인 언론들에서 나오는 내용을 지켜봐야겠고, 현실적으로 TSMC의 전량 위탁 생산을 맡길 확률은 극히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도 충분히 인텔의 이 낙수 효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자, 중국의 제조기업 화웨이, 중국의 기술 굴기의 상징이자 중국 정부를 상징하는 대들보 기업이죠. 중국의 화웨이가 최근 절대절명의 위기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내수 기업으로 전락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 미국을 넘어서 세계 패권을 추구하는 중국의 입장에서 중국이 가장 힘을 싣고 있는 부분은 4차 산업이죠. 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더 나아가서 5G,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최신 산업 분야에서 중국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은 분명 사실이고, 중국은 이러한 차기 핵심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서 가장 공을 들이던 시장이 바로 인도와 유럽 시장이었습니다. 얼마 전 미국의 제재로 영국이 탈화웨이를 선언하고 프랑스도 이에 동조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유럽 시장에서 브레이크가 걸린 것에 이어서 인도 시장에서는 완벽히 버림받는 모습인데요. 중국 화웨이는 최근 인도 현지의 사업 규모를 대대적으로 축소하고 있습니다. 현지 직원들에 대해서 대대적인 구조 조정에 나서면서 60에서 70%의 인원을 감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중국과 인도의 국경에서의 충돌이 있었었죠. 그에 따라서 인도 내에서 반중 감정이 거세졌고 중국 기업 불매 운동 등이 촉발되기도 했으며, 이에 따라서 인도 시장에서 약진하고 있었던 중국의 스마트폰 제조기업들 샤오미, 오포 등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어서 화웨이마저 인도 내에서 입지가 축소될 것이 기정사실화되어 가고 있죠. 실제로 화웨이는 올해 인도 시장에서 매출 목표를 50% 이상 하향 조정했다고 하는데요. 이 단순한 서비스 인력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인력마저 감축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서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 이는 인도에서의 입지 축소가 단기적인 사안에 그칠 것이 아니라 장기화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화웨이의 인도 내에서 매출은 2017년 대략 1조 4천억 원을 기록한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었고, 올해 매출 목표는 그 3분의 1 수준인 4,300억에서 5천억 사이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작년 매출과 비교하더라도 반토막 수준인 것이고요. 화웨이가 인도 시장에서 선전할 수 있었던 요인은 인도 통신사들과의 굳건한 협력 관계에 기인했었죠. 인도의 통신업체 바티 에어텔, 보다폰 아이디어 등의 메이저 통신사로부터 통신 장비를 공급하면서 이 많은 매출을 기록해오고 있었는데, 인도 내에서 반중 감정이 거세지고 이 국가 차원에서의 갈등이 발생하면서 인도 정부도 중국 장비와 중국산 어플리케이션의 사용을 대대적으로 규제하기 시작했죠. 인도의 국영 통신사들이 화웨이와 ZTE 등으로부터 장비를 공급받는 것을 막는 법안을 추진 중에 있다 하고, 위에서 언급드린 이 바티 에어텔 등의 민간 통신사 등에도 화웨이를 배제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많은 인도의 통신사들이 이 5G에서 화웨이를 배제하고 유럽의 에릭슨, 노키아 혹은 대한민국의 삼성전자 이 장비를 택하는 쪽으로 이미 가닥을 잡아가고 있고, 이렇게 화웨이 장비는 인도 내에서 입지를 잃어가고 있는 형국이며, 화웨이가 이미 임원진, 인력을 감축하며 대대적인 구조 조정에 나선 것은 그만큼 인도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장기적으로도 추락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현재의 세계 정세는 이 미국과 중국의 대립, 신냉전의 구도로 가고 있고, 인도는 전통적으로 중국과 좋은 관계에 있던 국가가 아니었고, 이 반중국 연합구도에 인도가 참여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죠. 이 미국은 중국에 이어서 막대한 인구를 보유하고 있고 발전 가능성도 무궁무진하며 인건비도 저렴한 이 인도 시장을 차기 세계의 공장이 될 것으로 일찌감치 점 찍어주고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인데요. 결국 미국과 손을 잡은 국가의 제조 기업들이 인도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인도 기업들의 선택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한국의 삼성전자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여기에 편승해서 인도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소식이 보도가 되었는데요. 이 중국 언론 글로벌 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화웨이가 이 리소그래피 장비 제조에 직접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리소그래피는 반도체 공정 중에 핵심으로 꼽히는 것들 중에 하나이며, 이 웨이퍼 위에 회로 패턴을 형성하는 기법을 의미하죠. 이 리소그래피 장비는 대단히 중요하고, 사실상 네덜란드 업체 ASML이 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EUV 장비를 공급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 최신 기술, 이 패권의 키를 ASML이 쥐었다고 말해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니겠습니다. 실제로 ASML이 이 작년에 중국 기업들의 이 EUV 장비 구입 요청이 있어서 판매를 하려고 했었지만 미국 정부가 정부 차원에서 이를 막은 적이 있었죠. 중국은 반도체 굵기 전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제조 2025 그리고 최근 발표했던 중국의 뉴딜 정책을 보면 여전히 반도체 시장 진입에 대한 욕구를 강하게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 화웨이가 리소그래피 장비 제조에 직접 나서는 것 아니냐 의혹이 나온 것은 이 화웨이 측에서 리소그래피 관련 기술, 엔지니어를 채용한다는 구직 광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동안 화웨이는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이 설계를 하고 TSMC 측에 위탁 생산을 맡기는 방식으로 AP칩을 공급받고 있었는데, 미국이 제재를 강화하면서 지금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죠. TSMC가 공식적으로 화웨이의 신규 주문을 받지 않겠다고 언급한 바 있었고, 오는 9월부터 웨이퍼 납품이 완전히 중단될 것이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결국 발등에 불이 떨어진 화웨이가 반도체 제조에 관련된 기술 인력들을 적극적으로 모집하고 있고, 이 리소그래피 관련 기술을 가진 엔지니어를 구하려는 것도 그와 별개의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국은 지속적으로 이 반도체 장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죠. 지금 중국 파운드리 업체 중에서 그나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은 SMIC 정도인데, 이 SMIC는 주력이 40에서 60나노이고 일부 14나노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아직 7나노, 5나노 진입이 요원한 상황이죠. 이 SMIC 역시 최근 네덜란드의 ASML로부터 이 EUV 장비는 미국의 제재로 구입하지 못했지만 193나노 파장의 이 DUV 노광 장비는 구입을 했어요.
이 DUV 장비는 EUV에서 사용되는 파장인 13.5나노보다 높은 파장대이고, 그에 따라서 7나노 미만 미세 공정에서는 분명 한계가 있는 장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현할 수 있는 회로 선폭이 30나노미터가 한계로 알려져 있고, 이 멀티 패터닝 공정을 적용한다면 이 회로를 여러 번 나눠서 7나노까지 구현은 가능합니다만, 이렇게 EUV 장비로 원스텝에 끝낼 공정을 나눠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지고 당연히 생산 원가나 인건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결국 SMIC는 현재처럼 미국의 제재가 이어지는 한 맥시멈이 7나노인 것이고, 그마저도 EUV 장비를 활용한 것이 아닌 기존 DUV 장비를 사용해서 얻어진 제품이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장 경쟁력이 사실상 없다는 것이죠. 결국 이에 한계를 느낀 중국 정부 그리고 화웨이가 직접 나서서 아예 리소그래피 장비 제조 관련해서 인력들을 직접 모집해서 이 제조에 나서던지 추가 연구를 하던지 좀 어떻게든 대책을 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엄청난 무리수가 될 것으로 보이죠. 바람 앞에 등불 화웨이, 과연 그 말로가 어찌 될지 정말. 미국이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 폐쇄 조치에 나서자 중국도 비슷한 규모와 상징성이 있는 청두 영사관 폐쇄로 맞불을 놓으면서 미중 갈등이 최악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중국이 같은 소위로 맞대응을 할 것은 예상된 바였지만 중국의 반격으로 양국 간 긴장이 더욱 심화되는 모양새여서 관심이 쏠린다. 아울러 이들 모두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 우리 정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는 그간 관련 동향을 주시하며 사안별로 국익에 맞게 대응하겠다는 것이 일관된 방침이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오는 28일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고 미중 갈등 속 대응 전략을 모색할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중국도 맞불, 청두 총영사관 폐쇄 요구. 미국의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 폐쇄 조치에 맞서 중국이 스촨성 청두 주재 미국 총영사관 폐쇄 요청으로 일반격했다. 청두 미국 영사관은 1985년 개소한 곳으로 스촨성과 함께 티베트와 윈난 구이저우 충칭 등 중국 서남부 지역을 관장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성명을 내고 중국은 청두 주재 미국 총영사관의 설립과 운영 허가를 철회하고 모든 업무와 활동을 중단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지난 21일 일방적으로 문제를 일으켜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 폐쇄를 갑자기 요구했다면서 이는 국제법과 국제관계 기본 준칙, 중미 영사조약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 외교부는 중국의 위 조치는 미국의 무리한 행보에 대한 정당하고 필요한 대응이며 국제법과 국제관계 기본 원칙, 외교 관례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 측에 있다. 미국은 즉시 일련의 잘못된 조치를 중단하고 양국 관계가 정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적절한 상황을 만들라고 촉구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21일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의 1오후 4시 한국 시간 25일 오전 6시까지 영사관을 폐쇄하고 모든 직원을 철수하라고 요구했다.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스파이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에 중국 외교부도 미국 측의 무리한 행보에 대해 반드시 필요한 반격을 가하고 이를 통해 자국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며 보복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영사관 폐쇄 1979년 미중 수교 후 처음. 영사관 폐쇄는 미국과 중국이 수교한 1979년 이래 처음 있는 일로 양측이 서로에게 초강수를 뒀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미국의 조치와 관련해선 국제법상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측면에서 미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우숙은 한동대 교수는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영사관 폐쇄를 위해선 그 요건으로 일단 폐쇄할 만한 합리적이고 긴박한 그런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가능한데 그런 것들이 없다. 미국이 내세운 지식재산권이라든지 스파이 문제 등은 이전부터 늘 있어왔던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전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다급하고 초조한 상태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재선을 위해 이것저것 던져보는 것은 미국 내 반목과 대립만 키우는 등 자국의 국익에도 부합하지 않고
대외적으로도 신뢰도만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 교수는 미국의 현재 상황을 불난집이라고 표현하고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불이 났는데 불을 끄려고 하기는커녕 불난집에 기름을 붓고 있는 형국이라며 영사관 폐쇄 조치가 되려 앞으로 미국의 체력을 더욱 약화시키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반면 정작 중국의 맷집만 기우고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꼴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의 공격이 대내외적으로 악수가 됐고 중국에는 타격을 줄 만한 그런 강력한 내용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물론 최근 몇 년간 양국 간 갈등이 무역전쟁을 넘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책임론, 화웨이 제품 배제, 미국의 중경제 블록인 경제번역 네트워크, EPN, 구상, 홍콩 보안법 논란 등 전방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영사관 폐쇄가 잇따를 경우 자칫 국교 단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2일 백악관에서 진행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브리핑에서 미국 내 중국 공관의 추가 폐쇄를 검토하고 있냐는 질문을 받고 추가 공관의 폐쇄에 관해서라면 언제든 가능하다고 답하는 등 향후 추가 조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이 같은 해석에 무게를 실었다. 중국도 미국이 고집을 부린다면 반드시 단호한 조처를 할 것이라는 등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양측 간 보복의 악순환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미국과 중국의 강대강 대치 속에서 우리 정부도 대응 전략을 모색한다. 우리의 국익을 지키기 위한다는 차원에서 어떤 대응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강경화 장관은 오는 28일 외교부청사에서 제3차 외교전략조정회의를 주재한다. 이번 회의에는 외교부와 국방부, 기획재정부, 통일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0여 개 부처 당국자들과 학계 인사 등 5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관계자는 미중 양국의 총영사관 폐쇄 지시 등은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지만 당장 한국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본다. 하지만 양국 간 갈등이 계속 악화되면 한국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범부처 차원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도 전날 우리 정부의 대응 방침을 묻는 질문에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가 상황과 동향을 주시하면서 우리의 국익에 맞게 매 사안별로 관계부처하고 협의해서 결정해 나가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외교전략조정회의에서는 코로나19 상황 아래 국제 정세와 우리 외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교전략조정회의는 미중 갈등과 일본의 경제보복 등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능동적인 대외 전략을 마련하고 정부와 민간의 유기적인 대응을 지원해 나가기 위해 지난해 7월 출범했다. 지난 5일 열린 제1차 외교전략조정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 실국장급 인사 및 국립외교원과 학계 경제계 전문가 등 민간 인사들이 참석했다.